시간 동안 좋은 주제 발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디스커션들 토론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실 또 제가 이제 토론을 주제를 하려고 하니 이제 또 많이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원 김재철 AI 대학원에 있는 예종 처리학하고요. 저도 이제 헬스케어 AI 관련된 연구들을 좀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많은 좋은 발표들을 진행해 주셨는데, 이제 크게 아마 세션 3개에서 이제 핵심 메시지를 한번 먼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는 의료 영상에서도 완벽한 거짓말을 하며 예측 불가능 변화는 기존 규제로 봐줄 수 없다라는 화두로 이제 양동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충우 교수님께서 완벽한 통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레드티밍이라든지 감시, 투명성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션에서는 김강현 교수님께서 온디바이스 AI는 성능 타협을 임상적 유익성으로 돌파하고 합성 데이터는 과학적 검증으로 신뢰를 입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메시지를 전해주셨고요. 그와 관련 이제 열띤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복을 좀 방지를 하면서 제가 이 주제를 좀 이어가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좀 몇 가지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겠는데, 이제 먼저 첫 번째 문제로 갔을 때, 지금 이제 결국은 얘기가 이제 완벽한 할루시네이션을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할루시네이션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이드 스텝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최근에 오픈 에비던스나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에비던스 기반의 라그를 이용한 익스텐시브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생성 AI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영상 쪽의 것들도 이제 에이전틱 AI도 얘기들 많이 나왔었는데요. 에이전틱 AI를 이용을 해서 실제적으로는 디텍션은 기존의 CNN 기반의 것들을 하고 단지 이제 그 결과들을 서머리하는 방법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타협안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사용하시는 분이 편하게 사용을 하셨으니까 법적인 책임은 본인이 지는 한에서 이거 유의성을 할 수 있는, 사실은 이제 법률 AI가 요즘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쓰는데 나중에 문제되면 변호인이 책임을 지는, 그렇지만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극단적인 방법도 될 수 있고, 결국은 이제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더 타이트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법일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들은 있을 것 같은데, 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 좀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면 발제해 주신 양동 교수님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비슷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떤 저희가 스페시픽한 진단을 위해서 하는 것과 약간 제너럴하게 하는 거에 목적을 구분하고, 스페시픽하게 하는 거는 최대한 범위를 좁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발제하신 선생님 이야기하셨는데 왜 엑스레이 자동으로 판독문 작성하는 거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지만 프롬프트나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건도 엄격하고, 아마 들어가는 사진에서 뭔가 오류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프리프로세싱을 엄격하게 했을 것 같고, 그러면 그런 종류는 그냥 평가 매트릭스를 조금 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업무 효율을 높이게 하거나 조금 자유롭게 쓰는 거는 교수님 말씀대로 실제로 지금도 그런 거 이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학 분야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그거를 생각보다 굉장히 활발하게 쓰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판독문을 이야기할 때 내가 맥락을 몇 개 이야기하면은 걔가 자동으로 쭉 이렇게 써주면 그거를 쉽게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판독문을 작성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거의 책임은 영상학과 의사가 지는 거죠. 근데 이제 약간 국내하고 다른 거는,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그거를 실제로 이미징 센터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사는데, 그 이유가 이제 늘 이런 이야기 하다가 보면은 마지막에 나오는 슬픈 현실인데, 미국은 애초에 판독 수가 자체가 굉장히 높아서 의사들이 자기의 생산성을 그걸 도입해 가지고, 예를 들면 하루에 20개 판독하던 거를 30개 판독하면 그거를 사고 나서에 굉장히 그게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 그 개인 이미징 센터에 있는 의사들이 와서 산다는 거죠. 그거를.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판독은 전적으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크게 이슈가 없습니다. 그냥 생산성을 높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만약에 이제 그런 게 도입된다라고 하면 병원의 그 뭐 판독뿐만이 아니고도 그 생산성을 증가시키게 하는 어떤 그 AI는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병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그걸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거고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도 무슨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더 주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이긴 한데 어떤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줄지 그런 거가 고민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결국은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인센티브가 어떤 식으로 오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거를 그 사용하시는 분의 자율에 따라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뭐 그 규제가 더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이 결정될 것 같다는 생각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아까 이제 범위를 좁혀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그 코멘트는 결국은 아까 뭐 특정한 디텍션하는 뭐 모듈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사용을 해서 뭐 하고 이런 식의 뭐 좀 더 광범위한 뭐 에이전틱한 뭐 이런 것까지도 고려한 그런 생태계를 만약에 생각한다고 하면 좀 궁금한 게 이제 규제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그런 식의 이제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여러 가지 툴들을 결합해서 돼 있는 형태의 생성 AI가 된다면은 지금 현재 그 만들고 있는 그런 규제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에 부족한 점이 뭐고 아니면 또 어떤 것들이 이제 좀 이슈가 있을지 그것도 궁금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충우 교수님께서 한번 코멘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한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제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이거 갖고 이제 논의가 많이 됐고, 챗GPT라기보다는 에릭 토플 박사님의 제너럴 메디컬 AI 그쪽 지메이 갖고 나왔을 때 논의 많이 했던 건데 그때 논의됐던 거는 사실 그거를 그대로 하면 제일 좋죠. 근데 규제기관이 하는 역할은 어쨌든 그런 AI의 어떤 기능이나 펑션들이 안전성과 유효성, 성능을 담보하고 있느냐거든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검증하겠다는 건 상당히 좀 무모한 바람입니다. 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제가 드렸던 의견은 우리나라 허가 제도는 허가하고 끝이 고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가장 사용 사례가 많은 적응증으로 먼저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계속 애드온을 하면서 기능을 담보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한 회사가 이제 비슷한 여러 가지 솔루션을 내놓으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솔루션 슈트 형태로 이제 병원에 제출하기를 원하세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하나하나를 다 따로따로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걸 합쳐서 내놓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서는 규제라는 시스템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 변화가 어렵고 할 때마다 다 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되게 유연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술적인 면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런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부분이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 학계에서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성 극복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최은조 교수님께서 한번 좀 의견을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이건 LLM을 만드는 업체의 입장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 연구하는 사람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할루시네이션을 완벽하게 잡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도 헛소리를 가끔 하는 것처럼 LLM도 헛소리 하는 거를 허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도 기억이 왜곡되거나 어디서 잘못된 정보 들으면은 그거에 기반해서 얘기하는데 뭐 악의를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그걸 잘못 기억하거나 뭐 남이 나한테 오정보를 흘렸거나 그러면 그건 제 탓은 아니기 때문에 LLM도 똑같은 정도의 그런 허용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오픈 AI가 최근에 뭐 논문 쓴 걸 보면 이제 우리가 할루시네이션 막으려면은 애초에 펀더멘탈리 다른 학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해야지 지금처럼 그냥 다음 토큰 예측하는 식으로 하면은 얘는 모든 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겸손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완전 다른 패러다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효용성이 또 많이 떨어질 거란 말이죠. 왜냐면은 아주 확신이 있을 때만 얘기를 하고 웬만하면 다 모르겠다고 해버리면은 또 극도로 보수적이고 극도로 안정적인 모델이 되니까 또 그것도 저는 만사 뭐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전 사실 아까 처음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책임은 각자가 진다는 게 되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요. 뭐 나중이 되면 LLM을 고소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사람 대 사람이나 제가 뭐 법인을 고소할 수도 있고 국가기관을 고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GPT를 고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지금보다 조금 더 유연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 AI를 고소하는 게 아니라 GPT를 고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GPT도 돈을 벌고, 그럼 GPT도 돈이 있을 거고, 계좌가 있을 거고, 이제 법인처럼 행동하고 산다 그러면은, 그럼 GPT를 제가 고소하면은 또 이제 뭐 그걸 이제 거기서 뭐 또 딜이 일어나고 뭐 이런 사회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걸 관련해서 이제 결국은 할루시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생성 AI의 단점일 수도 있지만 장점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지능에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부산물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결국은 그거를 허용하느냐, 아니면 그걸 아예 스코프 좁혀가지고 그거를 이제 성능을 떨어뜨리면서 그냥 좀 안전하게 쓰냐, 이 이슈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건 결국 아까 온디바이스의 AI의 성능 타협이랑도 이제 다이렉트에 관련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 이근환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임상적 유의성으로 이제 돌파하고 아니면 시장에서 승부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게 어떨까요? 시장에서 승부한다는 것만으로 실제적으로 이런 성능 타협과 그러니까 시장의 논리로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부분일까요? 예, 교수님. 예, 뭐 결국에는 시장 논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의료 기기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용어 자체는 인허가를 통해서 해당 기기가 뭐 어떤 진료나 치료에 활용될 수 있는 임상적 유의성을 확보했다라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 그 기기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했던 기술적인 다양한 스펙이나 방법론들은 하나의 수단이라 생각을 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든 인허가가 나오고 뭐 향후에 뭐 더 어려운 고난의 길이지만 수가까지가 돼서 결국에는 병원이든 환자든 사용했을 때는 결국엔 그거는 뭐 궁극적으로는 시장에 놀리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좀 아까는 답변을 드렸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말씀드리고 싶고요. 알고리즘의 경량화나 그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성능에 대한 어떤 뭐 협의, 타협이라는 부분은 저는 이쪽 헬스케어 쪽, 의료기기 쪽에는 허용이 되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능에 이제 타협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온 디바이스 시스템에서 원하는 성능 자체가 응용에 따라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제너럴한 그런 것보다는 더 필요한 영역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그런 식의 이제 성능의 타협이라기보다는 그런 거에 맞는 그런 시장을 따로 찾아가는 방법이라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예. 뭐 말씀. 예. 마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아까 저희 특별 세션에 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개발도상국이나 그런 지역의 통신 인프라나 의료 환경이 좀 잘 갖춰지지 않는 지역의 국가의 온데바이스 AI를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의료적인 어떤 혜택이나 형평성 부분을 증진시키는 의미에서는 저는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부분은 뭐 다른 트랙으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식약처의 인허가와 별개로 뭐 ODA 사업이나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정부 사업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 중심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국내 이외에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당연히 좀 더 뭐 유동성이 있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아마 그런 부분들은 지금도 아마 많은 국내 기업들이 ODA 사업으로 해외 쪽에 진출을 하고 있고 좀 관련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아까 논의됐던 것들 이제 합성 데이터,
이제 과학적 검증 뭐 이런 얘기들이 논의가 됐었는데요. 그 좀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그러면 합성 데이터는 결국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합성 데이터의 유효성은 결국은 이제 합성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면 이제 AI가 문제가 생긴다는 이런 여러 가지 논문들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검증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합성 데이터의 성능을 높이든지 아니면 합성 데이터를 대체하면서 할 수 있는 뭔가의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다른 주제긴 하지만 뭐 제가 이 주제를 토론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럼 우리가 꼭 합성 데이터나 아니면 그 진짜 환자의 뭐 데이터를 떠나서 이제 뭐 사후 돌아가신 분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잘 컴바인을 해서 이 중간에 컴프로마이즈를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청 교수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사망자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기관에서 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단과대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님들의 연구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망한 사람들의 사망 이전에 모든 의료 데이터를 모아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저기 자문을 받기로는 사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과거 의무 기록까지 다 공개해도 되는 건 아니다. 조심해서 해석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망자이지만 과거의 의무 기록하고 그다음에 감형 처리를 하든 아니면은 폐쇄된 공간에서 분석하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슈 자체보다는 합성 데이터 말고 다른 리얼월드 데이터에 대안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망한 데이터도 있지만 오히려 뭐 지금 아직 사망하지 않고 잘 생존해 계신 분들 데이터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개인정보 보호 유출이나 또는 아니면 민감한 의료정보 유출이 없게 쓰게 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려고 합성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저 거꾸로 이제 AI 하시는 연구자분들한테 아니 우리가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는 폐쇄형의 분석실에 오시거나 그게 정 힘들다면 클라우드에다가 올려서 훨씬 쉽게 쓰게 하겠다. 다만 이제 클라우드 사용하면 비용은 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부담스럽다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게 훨씬 더 지금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뭐 이 합성 데이터가 충분히 임상적인 성능을 평가하기에 좋은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고 그런 데 들어가는 돈과 시간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원 쪽에서 또는 데이터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방식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 부분은 이제 기업체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실제 접근하는 게 얼만큼 그게 유효한지 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송진호 대표님이 아마 기업의 입장에서 그런 지금 현재처럼 많이 이제 그런 폐쇄 환경에서 병원에 들어가서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저기 뭐 세브란스도 그렇고 많이 이제 얘기를 되면서 이제 진행들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거 vs 생성 데이터 뭐 장단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코멘트를 해주시죠. 네. 네, 사실 기업 입장도 그렇고요. 실제로 의료 데이터를 쓰려고 하면은 사실 문제가 좀 많은 허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IRB, DRB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모델링을 해도 리트로스펙티브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을 해도 이제 뭐 그 이후에 그 실시간으로 이제 쏟아지는 데이터를 연결해가지고 AI에 넣고 그런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게 모델링을 해서 인증을 받는다고 해도 실제로 사업화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또 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내부에서 지금 오늘 많이 논의한 것 중에 주요 주제가 하나가 사실 데이터의 접근성 그리고 그거를 유의할 수 있는 다르게 이제 할 수 있는 합성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굉장히 전향적으로 좀 개방을 하고 그리고 그 가이드를 미국에 관련된 좀 따라가기는 하지만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저희가
이 패러다임을 한국이 좋은 데이터를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어떤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간 것 같아서요. 또 그 논의 안 했던 이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 두 번째 세션에서 레드 티밍, 뭐 감시, 투명성, 이런 프롬프트 인젝션 이런 거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또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은 꼭 의료 AI가 아니고 의료 생성 AI가 아니라도 많이들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크레딧 카드도 해킹이 돼서 이런 거 누출되고 이런 항상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 상태에서 이 부분이 이제 또 의료 쪽에서 이제 더 그런 같은 기준을 가지고 크레딧 카드 해킹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는 관리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하고 그 회사에다 문제를 하는 방향으로 통제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특별하게 더 중요한 관점이 뭐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되는지 한번 서머리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까 그러면서 정원석 센터장님, 센터장님께서 배째 관련 논의를 하신 것 같은데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사이버 보안이나 이제 그 분야들이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분야들이 이제 여러 군데가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선행적으로 가고 있는 그 분야가 의료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의료 분야보다도 더 먼저 선행적으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분야가 있어요. 그 분야는 산업 제어 시스템이에요, 원래. 그 분야는 실제로 기반 시설, 플랜트, 댐, 변전소, 그리고 정수장, 그리고 이제 그런 기반 시설을 이제 운영하는 그런 인프라 쪽에 사이버 보안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것들을 도입하기 이전에 그것들이 이미 너무 많이 설치가 돼 있다라는 거죠. 레거시 시스템이 이제 깔려 있다 보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내놓으라는 그런 산업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하니웰이나 슈나이더나 이제 그런 존슨 컨트롤즈나 그네들이 그것들을 구축을 하면서 드라이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어느 암호화 알고리즘이라든가 그런 플랫폼들을 도입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변전소나 아니면 댐도 마찬가지, 원자력 발전소도 그 이유들은 이제 중요하지만 이미 이제 레거시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는 것들을 다 뒤집어서 다시금 뭘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에 대한 표준들을 사실은 의료기기로 도입을 해서 지금 이제 국내 의료기기 그 식약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관련된 체크리스트라든가 아니면 미국 MDR, FDA 다 거기에서 그 뭔가 인용해서 쓰는 그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요구 사항이 그 62443이라는 산업 제어 시스템 표준을 가져다가 많이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산업 제어 시스템은 이게 무너져 버리면 기반 시설이라든가 도시가 마비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고 의료 쪽은 왜 그걸 갖다 썼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무너져 버리면 사람의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되어지고 사망 사고까지 이제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표준을 가졌다가 이제 의료에 접목하는 것들이 적절하다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IC나 이제 그런 표준화 조직에서 그 표준을 가졌다가 이제 도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왜 지금 의료기기 쪽에 이런 사이버 보안을 도입을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냐에 따른 것들은 실제로 IoT 기기나 뭔가 그 위험도가 낮은 그런 기기들은 아직까지 강제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제조사의 눈치를 더 보고 있는 입장이고 하지만 의료기기 쪽은 이게 뚫려버리면 환자에게 병원에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으로 많은 이제 이런 기술들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누군가가 해킹을 해서 인공심장을 아니면 인슐린 펌프를 해킹해서 뭔가 사망사고가 발현됐다라는 기사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거든요, 별로.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런 위협들이 있다라는 것들 한번 사고가 나면 크게 사망사고가 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예방 차원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 실제로 전 세계 병원이나 이제 의료기기 쪽에서 가장 그 해킹 사고나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랜섬웨어겠죠. 랜섬웨어. 왜 그들이 랜섬웨어를 감염을 시킬까요? 다 금전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 감염시키고 암호화함으로 인해서 돈 주면 풀어줄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원이라든가 의료기기에 랜섬웨어를 감염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그 뭔가 환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다 예방 차원으로 지금 고려해서 사이버 보안의 강화를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AI 기술 자체가 파급력이 너무 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AI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뭔가 기술적인 진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사이버 보안이 터지면 뭔가 크나큰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방은 이건 반드시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이 이제 도래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보안 같은 그 규제에 사이버 레질리언스 액트라는 CRA라는 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 또 다른 측면에서 뭐냐면 기술력에 대한 것들이 너무 빨리 진보가 되고 해킹도 AI를 갖고 하다 보니까 그네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선언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질리언스, 복원력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고가 났었을 때 얼마큼 빨리 복원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더 그들의 이제 관심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 정책, 당신네들의 의료기기에 뭔가 취약점이 발견되면 홈페이지나 반드시 공개를 하고 그걸 언제까지 취약점에 대한 것들을 대응할지에 대한 것들이 그네들의 법에 이제 들어가 이게 된 이제 지금의 이 시점까지 오게 된 것들로 지금 사이버본의 중요성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서머리 감사합니다. 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저희 그래도 이제 발표 얘기 안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면 그동안 토론에서 이제 미처 말씀 못하신 내용들 있으시면은 돌아가시면서 한 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최윤재 교수님부터 한번, 김현창 교수님 그쪽부터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했는데 방금 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은 저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데이터인데 의료 데이터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훨씬 강한 보안 대책이 꼭 필요한 데이터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부분의 대형 병원들 다 망분리했는데 정말 우리가 망분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의료 쪽에서 문제가 돼서 처벌을 받았던 건 대부분 병원 데이터를 뭐 보험회사에다 줬다, 제약회사에다 줬다 이런 거였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료 데이터가 유출이 돼가지고 개인의 뭐 생명에 문제가 됐다는 경우들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그런 무슨 제약사에 뭐 데이터 주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건데 사실은 그 보완을 해야 되는 거는 뭐 망분리를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망분리를 다 해놓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기존의 의료기기 중에도 사실은 인터넷에 연결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돼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뭐 윈도우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기기가 쓰고 막 오작동하고 그런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저희가 그쪽에 그 노력과 돈 그리고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환자 데이터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환자 데이터로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그냥 강한 페널티를 줘야지 지금처럼 망분리를 해야 된다, 2중 3중의 보안 절차를 줘야 된다 하는 방식은 작동을 안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생각이 나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뭐 그 직전까지 나온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저도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게 데이터를 중개해주고 안심존이나 이런 거를 운영을 해보면 느끼는 가장 압박감이, 유출됐을 때 네가 책임질 거야? 라는 그 질문 앞에서 사실 대답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100% 안전하다라는 건 없다 보니까. 근데 그 답변을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내가 혹시나 뭐 유출되더라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게 좀 생기면 좀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이제 이런 걸 활동을 해보면 이제 규제나 데이터 그 반출이나 이런 게 되게 걱정이 많은데, 그런 와중에 또 이제 한국이 어느 날 디지털 헬스 케어 하는데 많이 사실은 뒤처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막 그래서 UK 바이오뱅크도 우리가 데이터가 많음에도 돈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고, 대만한테도 사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너무 과도한 규제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산업적으로나 이 데이터 활용성, 인공지능 기술 뭐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제 시간이 얼추 된 것 같아서요. 뭐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그 의견들 주셨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뭐 이런 것이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건 아니면 뭐 민간 차원에서도 이게 가능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방금 데이터 유출됐을 때의 책임 뭐 이런 부분에 생각이 들면서 얘기가 나오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뭐 어떤 그런 보험 내지 보장을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좀 뭐 사적인 보험이건 뭐 이런 식의 방법으로라도 육성을 시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데이터 활용을 좀 더 활성화하면서 AI를 발전시키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해봤습니다. 장시간 이 토론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계속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열띤 토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